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첫 출석합니다. 출석 방식을 두고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사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사저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로 배치된 경찰 인력이나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저 주변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지지자들의 모습도 일부 보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일부 주최 측 외에 참석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죠. 네, 앞서 특검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 시작 시간은 10시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석 방식을 두고서는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검은 지상 현관을 통한 출석을 요구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고검 청사까지는 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0시가 가까워지면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재판에 출석할 때처럼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를 빠져나올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요구한 대로 고검 현관을 통해 출석할지 또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비공개 출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번엔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내용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기각된 체포영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 등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번엔 임의 조사인 만큼 조사 범위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번엔 진술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 당시엔 불법적인 체포와 수사에 동의할 수 없어 진술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술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 뒤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선 건 출범한 지 불과 16일 만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특검은 오늘 조사 이후에도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은커녕 출범 열흘도 채 지나기 전에 곧바로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 시작과 함께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구속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다시 묶어두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여인영 문상우 전 사령관 같은 군 연루자 추가 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한 내란 특검의 다음 칼날은 곧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까지 수사기관들에서 보였던 전력을 근거 삼아 특검 초반부터 사건의 정점 체포 시도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 영장이 기각되며 결국 무위로 돌아가긴 했지만 특검으로선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할 기회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법불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속도전의 이면에는 과거 수사기관들 사이 교통정리 문제로 대면 조사가 사실상 거의 진행되지 못한 점과 함께
수사 초반 특검의 기선제압 의도가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오는 11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특검으로선 첫 조사 이후에도 수사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과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특검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별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된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수사를 두고는 모두 잔뼈가 굵은 만큼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전격 출국 금지한 데 이어 경찰 출석 불응을 고리로 수사 초기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앞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기다렸다는 듯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반격했는데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소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진 만큼 체포영장 청구는 실패가 아닌 소기의 성과라는 자평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이후 출석 시간, 지하 출입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법조계에선 앞으로도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충돌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사의 방법, 질문의 방법,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지 여부,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하나 주장이 들어올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격돌하고 있는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두고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김건희 여사가 퇴원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개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16일 우울증으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입니다. 김 여사는 앞으로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이 소환 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정당한 소환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협의하도록 한 수사 준칙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 피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고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수사 절차 관련 규정을 설명한 건 출석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이 재현되거나 반대로 수사팀과 대상이 다른 만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3부 토건 사건 자료를 넘겨받는 등 다음 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구성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보 4명이 수사를 분담해 2개에서 3개의 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진법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각 특검보가 나눠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관 1명도 특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돼
30.5조 원 규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만든 졸속 추경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찰을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18일 만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발언 순서가 되자 작심한 듯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반면 민주당은 지금은 일할 기회를 줄 때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심장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세계 핵농축 주요 시설들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11개의 부처인데 국방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여당의 총평은 위기에 강한 실력 위주의 인사였습니다. 민생 위기와 중동발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동이나 원칙에 더해 능력마저 없는 산무인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 지역 음식 문화의 산업화 요청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미비점까지 쏟아지는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쟁점인 재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생을 손해본 돈 바보 김민석이라고 조준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저는 바보 김민석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 대신 고성과 막말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계속되면 경쟁과 갈등이 격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정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서도 진보 보수가 아닌 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와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천안함 사륙용사 유족회장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인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첫 행사입니다. 한미 양국이 두 나라 정상 간 만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인 7월 8일 전에는 회담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우리로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주 안팎 사이에 이뤄진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불참으로 선회한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산적한 국내 현안에도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건 정상화된 한국을 서둘러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목적도 컸습니다.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놓고 진행되는 실무 협상의 물꼬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트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 중동발 변수로 두 차례 연속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건 역시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7월 8일 전에 한미 정상이 회담할 거라곤 보기 어렵다라고 양국 간 일정 조율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성사되더라도 고율 관세 철폐 또는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같은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여기에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 해 GDP의 2.3% 수준, 즉 61조 원가량인 국방비를 더 늘리라는 미국 측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더라면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을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 대응 등 다른 사안까지 얽혀있는 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4곳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뽑혔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당 외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반발하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로덴더홀 피켓 시위에서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 독주와 횡포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2요구권과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가계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대출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값 폭등세가 강남에서 서울 외곽, 경기 지역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가계빚도 1,800조 원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회의 끝에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는 건데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반년 안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다면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의 LTV도 줄어들고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20%가량 축소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갭 투자에 쓰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가로막힙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고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정책 대출 공급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대출 규제 초강수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처장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빚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매매하는 행태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반복되었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실수요가 아닌 수도권 지역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서울 집값에 고강도 대출 조이기 대책을 내놓은 정부, 필요하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의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주간 상승률 0.43%,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서울 아파트값.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오히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을 사야 돈이 된다는 신호로 인식돼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인접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져나가는 풍선 효과로 성동과 마포, 광진구까지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률은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천장이 뚫린 듯 오르는 서울 집값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대출 규제로 진화에 나선 정부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도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비강남 한강벨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토어제 번복 당시 상황에 따라 토어구역을 인근 지역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확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니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발생한 그런 결과가 결국은 도노관까지 가격 상승이 확대가 되면서 영끌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필요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겠죠.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은 1차로 내려진 고강도 대출 규제의 효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만큼 초강수를 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토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오늘 오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강경파인 박단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꾸려진 지도부인 만큼 새 정부와 의정 대화를 본격화할지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온라인 대의원 총회에서 한성존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끌어온 박단 전 위원장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한 겁니다. 지역 거점병원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협의회장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성존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며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의정대화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박단 지도부가 고수한 전공의 7대 요구안을 3가지로 압축해 이미 협상 재개를 위한 채비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을 놓고 새 정부와 접점 찾기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추경 예산안에 담긴 전공의 관련 예산을 언제라도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협상 카운터파트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건 변수입니다. 근데 전공의 복귀는 또 저희가 추경안을 낸 이후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대전협은 오늘 오후 5시 오프라인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새 비대위 구성 안건을 추인할 방침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강경파 지도부를 대체하게 된 한 위원장 체제에서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과정과 결정을 전공의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다시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지만 양이 많지 않아 더위를 식히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서 밤낮으로 찜통 더위가 더 심해지고 다음 주에는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와 달리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지만 높은 습도 탓에 불쾌감은 더 심했습니다. 밤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며 다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서해로 북상해 주말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륙에서부터 정체전선이 차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그와 더불어 대류 불안정에 의해서 전국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5에서 많게는 6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한때 남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찜통 더위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될 걸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요즘 여름 작물 재배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이상기후로 작황이 예년만 못한 데다 일찍 찾아온 장마까지 겹쳐 생산량은 물론 병해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틈새 작목인 미니 단호박 수확이 이뤄집니다. 밭 사이사이를 살피며 잘 익은 단호박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주산 단호박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며 주목받고 있지만 올해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단호박을 정식한 뒤부터 일교차가 유독 벌어지고 벌이 많이 날아오지 않아 수정이 예년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올해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 일찍 찾아온 장마도 걱정입니다. 단호박의 경우 수확 시기가 장마철과 겹치면서 습도와 관련된 병해충 예방이 중요합니다. 잦은 비날씨와 높은 습도로 잎이 하얗게 변하는 흰가루병과 호박이 썩는 역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약재를 살포하고 수확한 뒤에는 단호박 표면에 생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농사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고 또 종자에 대한 그 선택의 범위가 병해충에 강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그런 종자를 연구 개발해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장마가 시작되며 지속적인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고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허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름 작물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에 이런 사고가 집중됐는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젖은 도로 여기저기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문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SUV가 도로 한쪽을 막아버렸습니다. 폭우 속을 달리다 미끄러진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자동차의 와이퍼 속도가 가장 빨리 이렇게 작동할 정도로. 이런 빗길 사고는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비가 내린 날을 분석한 결과 7월이 평균 15.8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 만큼 교통사고도 3,000건이 넘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 9시 전후에 빗길 사고가 잦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감소운전과 급제동 자제가 필수입니다. 또 타이어가 다르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홈이 얕으면 얕을수록 물 위로 떠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차의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심한 물 위로 떠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모의 관리도 굉장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빗물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잠깐 멈춘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장마철 빗길에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 지역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모습을 감춰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최근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재등장인데 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확연하게 리설주보다 딸 주애를 더 부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4일 원산 갈마 관광지구 준공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 가족까지 대동하고 참석했는데 딸 주애는 물론 부인 리설주까지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참석한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월 1일 신년 행사 이후 18개월 만입니다. 리설주 자맹이 길어지면서 출산이나 건강 이상설 등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의도적 자맹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딸 주애의 후계자 이미지 만들기에 어머니 리설주의 등장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리설주가 등장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애착을 보인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리설주의 등장에도 딸 주애의 후계자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딸 김주애를 충분히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과 번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주애는 아버지인 김 위원장과 단 둘이 찍힌 모습이 많습니다. 반면 리설주는 두 사람과 떨어져 있거나 아예 옆모습이 찍히는 등 사진 구도에서도 주애의 존재감과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인민군 2인자가 무릎을 꿇고 얘기하던 김주애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잠재적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열흘 내 혹은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통상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이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 관세율을 무역 상대국에 통보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미국 흑인 헤어케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흑인 여성들이 필수품으로 여기는 제품의 값이 오르면서 미용사와 고객 모두에게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애틀랜타에서 미용실을 하는 다자이어 블랙쉐어. 요즘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많은 헤어케어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I'm experiencing an influx in prices and products that I need. So there is no way around it. And just small things like a bottle of glue going from $8 to now $14.99, which is almost double the price.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흑인 헤어케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월 초 중국산 머리카락은 3주 전보다 $100 더 올랐고 중국산 인모 배송비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국산 브레이딩 헤어 백팩 박스 가격은 $250에서 $300로 올랐는데 2년 만입니다. And we know that a lot of the products are imported from China and other places that will be subject to tariffs. And so there is an anticipated increase in the cost of those products. That would include products that are applied to the hair as well as hair extensions, wigs. 세계 흑인 헤어케어 산업은 2023년 기준 $25억 규모입니다. 흑인 여성들은 다른 인종보다 6배 더 많은 돈을 헤어케어에 지출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6,173.07로 마감해 지난 2월 19일 이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0.52% 상승한 2273.46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1% 뛰어 43,819.27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피해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이란 핵 완전 파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란은 당분간 어떤 협상에도 나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갖고 있던 농축 우라늄 400kg이 여전히 온전한지 여부입니다. 이 우라늄이 공습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지금도 이란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전 포르도 핵시설에 들어선 트럭 행렬이 담긴 위성사진과 공격 이후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IAEA의 의견입니다. 고위 국방 관료들이 이에 대한 반박 회견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nd in fact, I was the first to describe the B-2 bombers, the refueling, the entire mission with great accuracy. So I take issue with that. So we're looking at all aspects of intelligence and making sure we have a sense of what was where. I know there's been a lot of questions about that. All 6 weapons at each vent at Fordo went exactly where they were intended to go. 백악관 역시 기자들의 의혹 제기에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So we were watching closely, and there was no indication to the United States that any of that enriched uranium was moved prior to the strike. 미국 정부가 이란 핵시설 공격을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의혹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다 이란과의 추가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비핵화를 의제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준비됐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توافقی الان برای شروع مجدد مذاکره صورت نگرفت. من به صراحت عرض می‌کنم نه قراری گذاشته شده نه قولی گذاشته شده نه اصلا صحبتی ما کردیم برای شروع مجدد مذاکره. 이란의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업적을 지키려는 트럼프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다만 기존 할인 비율을 유지해 청소년은 100원, 어린이는 50원만 인상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 요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1,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권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통일로 사직로 인근에서 집회를 시작해 숭례문에서 본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삼각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라며 일부 도로 교통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오늘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1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8분쯤 전북 장수군 용광리 장계천에서 물놀이하던 1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신고 지점 인근에서 수중수색을 벌여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중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물놀이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상계동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멧돼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상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인 저녁 8시쯤 사살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엽사가 경찰과 함께 투입됐다며 엽사가 멧돼지를 사살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종일 오는 건 아닌데요.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이 24.5도, 청주가 25도, 대구가 25.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후덥지근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28도, 청주와 대전이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